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법원에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견책 징계를 내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징계를 내린 것은 2018년 10월 4일이고 대법원이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10월 12일이고 이것이 보도된 신문, 뉴스로 보도된 것은 조선일보 2018년 10월 13일입니다. 이 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 있는 사법부, 현재의 사법부의 법관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또한 현재 사법부의 대법원이 현직 법관이 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다. 그것을 인정했다. 그것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이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원 내부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범죄 사실이 되고 맙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범죄 사실 가운데에도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나쁜 그런 범죄 사실이라고 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밝혔다. 그런 뉴스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 그것을 우리는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법원이 이것을 언론에까지 밝히면서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고작 견책 정도로 끝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떻든 대법원에서 이러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대법원이 그것을 확인해서 징계 조치로서 견책을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알게 된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미 법원이 확인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유죄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기소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이번 발표는 자기들의 그 구성원인 법관을 검찰이 기소해달라, 수사해달라 하고 언론을 통해서 고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만일 이 정보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증인은 대법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증인이 되고 대법원에게 증인으로서 검찰이 소환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하겠죠. 그러면 대법원은 자기의 구성원인 법관이 유죄라는 것을 밝힐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진풍경이 될 것인데 검찰은 만일 이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반드시 대법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견책 정도로 끝났다.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이것을 그저 간단히 보면 파리 안으로 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거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뒤에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떤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의문점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령 혹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이 무식해서 이번과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의문, 그것을 이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이번 견책 징계 사건의 발단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 2018년 8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본인이 직접 임성근 법관을 징계위원회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상 법관 징계법이라는 이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상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 청구권자라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관 징계법을 토대로 이번에 일어난 사태, 이 일들, 그것을 한번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법관 징계법 제7조 제2항을 보게 되면 이 징계 청구권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을 토대로 보았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법관을 조사했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를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법관을 조사한 후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법관 징계법 제2조에 있는 그 사유 중, 사유가 두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법관 징계법에서 징계 사유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려면 지금 이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하니까 게을리한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어야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유, 그것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이것은 확장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품위 없는, 주로 부도덕한 행위 같은 걸 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두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징계 청구를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죠. 아마도 임성근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밝힌 그 임성근 법관의 혐의, 그리고 대법원이 그에게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한 징계 사유, 그것은 바로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피고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겠죠. 그것은 조선일보 2018년 10월 13일자 기사를 참조하면 될 것인데,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고인들 두 사람이 2014년에 1박 2일 동안 마카오 카지노 VVIP 룸이라는 곳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카지노 칩으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 4천만 원어치씩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들이 외국에 가서 각자 4천만 원어치씩 도박을 했다. 마카오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죠. 그리고 1박 2일 동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모아서 그 액수가 적고 또 횟수도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5년 12월 30일에 이들을 도박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고 좀 가볍게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은 약식 재판에서는 그 1,000만 원까지만을 그것이 하여튼 뉴스에서는 벌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만은 그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신체형은 그러니까 자유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들을 약식 기소한 것은 검찰이지요.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할 것인가 약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 1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검찰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맡게 된 약식재판 담당 법관을 A씨라고 해둡시다. A씨는 이 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에 이 문제가 된 법관 임성근 그는 그 당시 부장판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법관 A씨에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검찰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고 또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때도 한 이야기가 최고형이 벌금 1,000만 원까지 밖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과연 그랬었구나 싶은 것이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징계 사건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법관 A씨가 거기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임성근 부장판사 그 당시 그의 조언을 재판에 대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조언에 따라서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재판 절차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약식 재판으로 될 일을 정식 재판으로 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재판에 임해야 되는 그 고통도 감수해야 하고 또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사정이 어쩌면은 그 인생의 중요한 그 기점에 서 있는 이들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 직업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당연히 약식 재판으로 청구한 검찰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청구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당시 법관들은 그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았던 것 같고
그래서 법관 A씨도 거기에 수긍을 했고 자기 스스로 약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임성근 법관이 조언을 했던 것은 재판의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죄책이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법관들의 입장에서 재판 절차라든지 하는 그 과정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업무 처리,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직업적인 면에서 일종의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경력적인 어떤 노하우라면 노하우이고 그와 관련된 조언을 한 것이지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심증이 옳다 그르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약식재판을 원했던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검찰입니다. 법관 임성근이 약식재판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정식 재판으로 바꿀 만한 것이었을 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조언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검찰의 요청, 약식재판으로 청구한 검찰의 요청을 꺾지 않았던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법관 A씨입니다. 법관 임성근이 아닌 것이죠. 또 법관 A씨는 부당한 재판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았다. 2018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했던 것이고 대법원장이 나서서 징계 청구를 한 결과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그것이 견책이다. 여기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맞지요. 마치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저 사람은 유죄다 하고 만일 고발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고발을 한 사람에게 징계 결정이 겨우 견책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도 정부에서 대통령의 그 권력, 법원에서 대법원장의 권력은 막강한 것이죠. 우리 헌법이 결코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제각기 독립된 별개의 통치기관 내에서 그들은 제왕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끼리는 상명하복의 그 위계질서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판단을 해라. 대법원장이 아무리 요청을 했어도 그것에 구애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은 좀 기대 가능성이 없죠. 이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에서 징계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이 세 가지의 징계처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볍다고 하는 것이 견책입니다. 그러면 견책은 무엇일까? 법관징계법 제3조 제4항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훈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런데 그 훈계가 상관의 면전에서 훈계를 들으면 무섭겠죠. 그런데 이것은 서면으로 훈계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문서를 하나 받는다 하는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 직권남용이다.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풍조에 비해서 본다면 구속수사를 받고 구속재판을 받을 그러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법원장이 나서서 한 징계 청구의 징계 결정이 견책, 서면 훈계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임성근 법관은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서면 훈계에도 그것도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 청구가 부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법원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 결국은 대법원장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견책을 결정했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억울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됐는데 더 문제는 대법원이 정말 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임성근 법관에 대해 징계처분 견책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발표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행태도 그렇고 그 이전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행태도 그렇고 이러한 뉴스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욱 못 믿을 곳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행위 스스로 나서서 결국은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아프지 않고 그런 범죄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그러한 상황이 되는 사건을 이 사람이 맞았고 그리고 다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을 한 셈인데 그러한 대법원장 그리고 또 그 일을 견책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법관 개인에게 있어서 견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법원 내부의 일입니다. 그것을 문자 메시지로 언론에 퍼뜨리는 그런 대법원. 이것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거의 법무부 아래에 있다시피 했던 그러한 법원, 그것이 어쩌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 아래에 넣어둬도 될 만한 그런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이전에도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없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의 그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우리가 인식하고 확인하는 그 파일의 두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임을 하라 아니면 그를 탄핵해서 파면하라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대법원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가
그 판단 능력에 있어서 그 능력이 형편없다. 이것이 국민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판단 능력이 형편없는 그런 구성원들, 그런 기관이 재판을 주된 업무로서 담당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하지 못할 뿐더러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안전을 아주 어느 순간에라도 해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 전체의 업무 능력을 검증해야 할, 시급하게 검증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사법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 오픈하우스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린 법원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법원,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없죠. 그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지금의 법원의 그 속을 샅샅이 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의 법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부패와 무능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얼마나 저지르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오픈된 법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 만 것은 안 본 것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 국민의 눈에 띈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법 위반과 부패, 무능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낼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현재의 법원이고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현재의 대법원이고 그리고 현재의 법관들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오늘 지금 일하고 있는 법관, 지금 일하고 있는 법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것이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